안녕하세요.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또한 이와 같은 사상 유례 없는 한파 속에서 우리가 이제 건강 잘 지키면서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2022학년도 전공 국어, 물론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국교론,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문학과 관련된 오리엔테이션을 좀 잠깐 한 후에 그 다음 본격적인 수업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교론 오리엔테이션과 마찬가지로 문학 오리엔테이션도 제가 간단한 간략한 그 오리엔테이션 프린트물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프린트물을 보면서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중에 대체적으로 보자면은 임용시험을 치른 후에 제가 느낀 점, 그리고 특히 이제 이를 통해서 접근을 해보는 문학 공부의 방법론, 이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1, 2월 기본 이론 강의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수강하면서 따라올 것인가, 그 다음 연간 또 문학 공부 방법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여기에 대한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오리엔테이션 프린트물에는 첫 번째는 이제 문학 문제와 관련된 짧은 단평이라고 해서 2021학년도죠. 작년에 치러졌던 임용 문제의 문항의 테마, 그 다음 관련된 문학 교육 과정의 성취 기준 혹은 작품, 이런 내용들을 한번 도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물론 이제 올해 시험을 처음 치르실 분도 있고, 초수생들, 그 다음에 작년에 시험을 치렀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작년에 이제 시험을 치렀던 분들은 이런 문제가 출제되었었지, 이렇게 좀 기억을 되새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전 시가부터 현대 소설 얘기까지 각 영역별로 2문항 혹은 3문항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현대 소설 같은 경우에는 4번, 5번 문항이 합쳐져서 문항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의도적으로 이 도표를 만들면서 의도한 바가 뭐였냐면, 각 문제마다 적어도 관련 교육 과정의 성취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서 도표를 만들어 봤어요. 보시면 고전 시가 같은 경우에는 4번 기평 문제에 상호 테스트적인 맥락의 문제가 출제됐는데, 이 문제의 출제 근거는 고등학교 2학년 문학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이야. 근데 물론 이제 고전소설 같은 경우에는 관련 문학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찾기가 좀 어려웠어요. 하지만 현대시나 현대소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현대시의 A형 9번 소설형 문제의 시적 형상화 방법과 효과를 묻는 문항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2학년 성취 기준이 문학작품은 내용과 형식의 긴밀한 연관이라고 하는 성취 기준과 고등학교 1학년의 구성 요소들과 전체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미적 구조물이라고 하는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이 이 문학 문제의 소설형 문제의 출제 근거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밝혀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임용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학 또 국교론도 마찬가지겠지만 엄밀하고, 그죠? 또 객관적인, 주관적인 게 아니야. 출제의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기 위한 거예요. 물론 이 출제의 근거라고 하는 것은 그 교수님들께서 이제 출제를 하실 때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 문제를 출제를 했느냐라고 할 때 가령 예를 들면 고전 문학 같은 경우에는 문학사적인 의의가 있어서 이것이 보편타당한 문학사적인 의의의 관점에서 비추어 봐서라고 하는 그 출제 근거가 있을 거야. 주로 이제 이런 출제 근거는
뭐 예를 들면 보편타당하고 정평이 나 있는 개론서의 내용들로 이루어졌겠지만 제가 주목하는 이 출제 근거는 바로 문학 교육과정입니다. 어제 국교론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출제 근거에 대해서 제가 수업을 했을 때 교육과정의 출제 근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이제 국어교육론에 국한해서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그런데 이 문학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영역도 사실 따지고 보자면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출제 근거가 된다. 즉 교육 현장에서 가르쳐지고 배워온 그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 근거하여서 출제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작품 선정의 조건들, 그러니까 어떤 작품을 선정해서 어떤 작품을 출제하느냐의 선정 요건들은 꼭 교육과정이 아니어도 예를 들자면 문학사적으로 정평이 나 있거나 의의가 있는 문학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작품들이 선정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문학작품이 선정되더라도 학교교육 현장에서 이 작품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무엇을 가르치는가의 문제는 문학사적인 의의와 가치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예요. 그런 측면에서 문학의 교육과정이 엄밀하고 객관적인 출제 근거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1번 임용시험을 치른 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으로 도표로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가서는 우리가 OT 시간에서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게 앞으로의 문학 공부 방법이야. 임용시험을 치른 후에 이제 느낀 점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이제 여담인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초수생 혹은 작년에 한번 초수 같은 재수생 시험을 한번 치르셨던 분들은 문학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의 대강의 대략적인 그런 공부 방법론이 아직 정립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조금 N수생 공부를 좀 시험을 좀 두세 번 정도 치러서 나름대로 문학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임용 문학 공부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자기 나름의 공부 방법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자기 나름의 공부 방법론이 있다고 할지라도 일단 제 말씀을 들어주세요. 일단 지금 2021학년도까지 총 8개년이죠. 총 8번에 걸쳐서 임용시험이 치러졌었어요. 물론 이제 첫 번째 2014학년도부터 시험이 치러졌던 해부터서는 서답형으로 바뀐 체제에서는 아직까지 임용을 어떻게 출제하겠다라고 하는 대체적인 방향 설정들이 아직 미비해서 그것이 아마 14학년도, 15학년도, 16학년도 이렇게 한 3개년 정도가 들쭉날쭉이야. 말하자면 출제자에 따라서 출제 유형도 다르고 물론 출제 유형이 달라지겠지만 어떤 방향이 정립되었다고 보기 힘들 정도로 각 해년마다 각기 다른 그런 방향성들이 설정돼서 우리가 막상 임용 공부를 할 때 어떻게 임용 공부를 해야 할 것인지 그 방향을 설정하기가 좀 힘들었던 건 사실이야. 하지만 17학년도, 18학년도 이렇게 이제 한 4년차, 5년차 되고 나서는 어느 정도의 임용 기출문제의 유사한 스타일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수능형 출제예요. 수능형 출제. 임용 문학 문제를 수능형과 지식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국교론 영역도 수능형과 지식형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수능형은 지금 현재 수능 문제 스타일과 유사해요. 다만 수능 문제는 객관식 오지선다형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선지 사이의 연관성을 가지고서 우리들이 문제를 읽고 나서 선지가 정답인 선지를 고르는 것이 관건이야. 그런데
그렇게 오지선다형으로 나오는 수능형을 임용서답형으로 생각을 했을 때 공통점이 발견돼요. 그 수능형의 공통점. 그게 무엇인가? 일단 네가 알고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우리가 이 작품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가령 한용운의 님의 침묵이 수능 문제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한용운의 님의 침묵을 미리 선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는 학생들이 더 유리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수능은 말하자면 너가 알고 있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지식형도 출제자의 의도나 관점이 중요하지만 수능형은 출제자의 의도나 관점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와 같은 출제자의 의도나 관점으로 이 작품을 읽게 되면 맞는 선지는 틀린 선지는 고르는 거야. 그죠? 그와 같은 수능형 문제 스타일이 이 출제자의 의도와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작품을 분석하거나 해석하는 문제 스타일을 말하는데 주로 이 출제자의 의도와 관점은 임용 문제에서 이렇게 보기와 같은 형식이나 아니면 가는 작품이고 나는 설명글이야, 설명글. 그 작품을 이렇게 저렇게 보아라 라고 하는 안내하는 설명글이 나와요. 그와 같은 보기나 설명글에 출제자의 의도나 관점이 담겨져 있고 그와 같은 관점에서 이 작품을 접근해 보라라고 하는 문제야. 그래서 우리는 출제자의 의도나 관점을 파악한 이후에 그 다음 일정한 접근을 취하게 되면 돼요. 이게 수능형이야.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초수생 같은 경우에 처음 시험을 치르시는 분들은 가장 좋은 임용 공부의 방법은 수능 문제를 좀 풀어주는 거야. 다만 수능 문제를 풀 때에는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푸는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이 아니라 어떤 보기가 주어졌거나 아니면 선지들이 있으면, 선택지가 있으면 그 보기나 선택지에 출제자의 의도나 관점을 읽어내는 눈이 필요해. 그리고 나서 그 의도나 관점 하에 일정하게 작품을 접근해주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식형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적용해서 물어보는 거야. 이것은 수험생들이, 우리죠. 수험생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적용하는 문제예요. 적용하는 문제여서 주로 이 지식형 문제는 문학사 문제에 있어요. 현대문학사라든가 아니면 고전시가나 고전산문 가운데에서 일부 너는 이것을 알고 있지? 그러면 이것에 의하면 이 작품은 어떤 식으로 분석될 수 있을까를 묻는 문제야. 이런 지식형 문제는 이제 비중을 두게 되면 예를 들면 총 문항 문제가 10문항이다 라고 하면 한 문항 혹은 두 문항, 예를 들면 지식형은 고전 문학에 좀 국한해서 나오는 경향이 많고 때로는 해를 달리해서 몇 년도에는 현대 문학에서 이 지식형 문제인 문학사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도 있어요. 자, 아무튼 비중은 수능형이 다수이긴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지식을 가지고서 작품을 접근하라고 요구하는 문제도 있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2021학년도의 기출문제죠. 2021학년도의 기출문제 문학이죠. 문학 문제를 가지고서 제가 임용 공부의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시면서 다른 물론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나는 문학 공부를 이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할 계획이야 라든가 또는 다른 선생님 학원 강사는 이런 문학 공부의 방법론을 말씀해 주셨는데 송쌤은 문학 공부의 방법론을 이런 방향을 설정했네 라고 하는 차이점 같은 것들을 유심히 이제 듣고 한번 비교를 하면서 어느 것이 좀 더 효과적이고 타당한지를 좀 따져줄 필요가 있어. 그럴 때 제 공부 방법론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임용 시험 체제에 최적화된 공부 방법론을 안내해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쪽 부분에 같이 보도록 하죠. 1쪽의 하단 부분에 임용 문학 기출 문제를 처음 접하게 되면은 이 작품이 익숙한 작품이지만 이게 어떻게 답안을 작성할 것인지 당황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낯선 작품일 경우에는 그게 낯설기 때문에 당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낯익은 작품이어도 출제자의 의도나 관점을 파악하지 못해서 당황하는 경우가 있고, 낯선 작품인 경우에는 낯설어서 당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아주 대표적인 우리가 시험장에서 맞닥뜨리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는 이미 중고등학교 그다음에 대학 학부 시절을 거쳐서 중고등학교에 6년, 대학 학부 시절에 4년 해가지고 한 10여 년 동안 수많은 문학 작품 혹은 수많은 문학 문제를 접했을 거예요. 그런데 임용 시험에서 요구되는 또는 그 출제자의 관점과 이에 따른 답안의 소설 방향은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왔던 중고등학교 6년과 학부 과정에서의 4년간의 10여 년 동안의 문학 공부의 방향을 가지고서 맞닥뜨리기에는 조금 준비가 좀 필요하다. 왜냐라고 하면 일단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의 6년 동안의 문학 공부는 어떻게 했느냐? 당연히 수능 혹은 시험을 위한 공부였을 거야. 그래서 수능이나 아니면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시험을 치른 후에는 그 배웠던 내용들을 싹 잊어. 그죠? 그리고 이제 학부 과정에서 배운 문학 공부는 어떤가? 너무 학문적이야. 학술적이야. 맞죠? 그래서 시험을 위한 문학 공부를 했었고, 학술적인 학문을 위한 공부를 했었지만,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임용 공부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야. 이게 정련돼야 돼. 정제가 돼야 돼. 그죠?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넘겨보시면, 자, 이제 임용 문제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임용 기출 문제.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임용 문제를 많이 접해왔던 분이라면, 아, 맞아. 이거 임용 문제 스타일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처음 접하신 분들은 이런 임용 문제 스타일이야? 라고 하게 될 거야. 자, 임용 문제를 한번 꼼꼼하게 살피게 되면 사실 문제 해결의 단서가 전부 다 나와. 문제 해결의 단서가 문제 안에 있거나 그 다음에 작품을 이렇게 저렇게 읽어라 라고 하는 보기 안에 충분하게 문제 해결의 단서가 나온다. 그러니까 당황할 필요가 없는 게 그 문제 해결의 단서가 충분하게 나오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피게 되면 충분하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한번 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도 A형 서술형 문제의 9번 문제입니다. 이 9번 문제는 고재종의 성숙이라고 하는 낯선 작품이 출제됐어요. 사연으로 구성되어 있는 작품인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갔다. 그치? 이 작품을 접했다라고 하면 일단은 당황하게 돼 있어요. 왜죠? 그렇죠. 낯선 작품이기 때문이야. 그러나 이 낯선 작품도 꼼꼼하게 문제를 읽게 되면은 출제자의 의도와 관점이 안에 숨겨져 있다. 단서가 있어. 그 단서를 찾아서 서술을 해주면 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시험 문제가 그렇지만 이 작품을 아느냐, 특히 이제 문학에서는 이 작품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 작품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작품을 내가 출제했어. 따라서 나의 의도와 관점에 따라서 이 작품을 읽어보는 건 어때? 라는 질문이 저희들에게 주어지고, 우리는 그 출제자의 의도와 관점을 파악해서 작품을 분석해서 판단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게 사실은 사고의 능력이겠죠. 그것이 이제 수능에서는
대학을 입학하여 그 대학 학부 과정에서 가르쳐지고 배우는 것을 수학할 능력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시험의 성격이 강하고, 우리 임용시험에서는 예비교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출제자의 의도와 관점을 파악해서 작품을 접근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 자, 그래서 이제 꼼꼼하게 읽으시면 돼요. 일단 작품을 읽고 작품에 대해서 이해한 내용을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라는 그런 문제야. 근데 이 문제는 작품이 있고 보기가 나와 있어요. 보기는 한 3줄 정도, 그러니까 3문장으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글이에요. 근데 이 보기가 정말 중요하다. 왜냐? 이 작품을 모르더라도 보기에 의해서 이 작품을 분석하고 해석하라고 하는 지침서니까 그래. 방향을 설정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대로 따라주기만 하면 돼.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고재종의 성숙이라고 하는 작품을 완벽한 이해를 통하여 답안을 소술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 시험을 치렀을 때도 한번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면 이 작품을 완벽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조건 내에서 답안을 찾는 거예요. 똑같아. 수능형 문제는.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수능형 문제예요. 다만 수능과는 다르게 수능은 선택지가 있어서 우리가 보기 조건을 적용해서 선택지가 정답과 오답을 골라내기만 판단하면 되겠지만, 여기는 임용 문제는 서술형 문제이기 때문에 보기의 조건을 통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소술하는 겁니다. 그것이 차이점이죠. 따라서 보기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기를 한번 보면 삼쪽 부분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보기는 반드시 중요합니다. 출제자의 관점을 보여주거나 답안 소술의 방향을 담고 있는 지침서 혹은 단서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를 꼼꼼하고 철저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다. 자, 이 보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 보기는 2개의 내용 단위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어요. 물론 문장은 3문장밖에 안 되지만, 첫 번째 문장은 시적 형상화란 하면서 이렇게 풀이해 주는 거야. 시적 형상화가 무엇이다. 주로 이제 2갈씩 구성을 한다면 첫 번째 문장은 보기 전체의 내용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시적 형상화는 작게는 의문 단위에서부터 크게는 시상의 흐름에 이르기까지 층위가 다양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작은 층위에서부터 아주 넓은 큰 층위에 이르기까지 시적 형상화의 방법은 다양한 층위에서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이 전체의 보기글의 전체의 내용이야. 그리고 이제 작게 2개의 내용 단위로 나눠질 수 있어요. 그걸 제가 1, 그 다음에 2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한번 해봤어요. 자, 2번째 문장은 어떤 문장이냐면, 음성상징어는 음운 특성을 통해서 시적 분위기의 형상에 영향을 미치며, 여기까지가 하나의 내용 단위야. 자, 이 내용 단위는 앞에 우리가 보기의 첫 번째 문장에서 봤었던 시적 형상화는 작게는 음운 단위에서부터 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그치? 근데 이때의 시적 형상화는 음성 상징어에 주목하고 있어요. 음성 상징어를 통하여 시적 형상화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이 음성 상징어는 음운 특성을 통해서 시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해. 그래서 이제 3가지의 정보가 지금 나온 셈이야. 어떤 3가지의 정보가 나왔느냐? 음성 상징어라고 하는 정보, 2번째로는 음운 특성이라고 하는 정보, 마지막으로는 분위기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정보. 그죠? 이 3가지의 정보가 하나의 내용 단위를 이루고 있어. 그 다음에 2번째 내용 단위는 마지막 문장으로 또한 주요 소재들도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 소재들의 관계. 물론 이 소재들은 시 작품 안에서 활용되고 있는 시어로 이루어져 있고, 그러한 시어로 이루어져 있는 소재들의
유기적인 관계들이 있고 그런 유기적인 관계들이 작품의 전체적인 내적 맥락, 작품을 전체적으로 읽어가는 내적 맥락이라고 하는 작품 안에서 구조론적인 접근이죠. 작품 안에서 일관되게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시적 형상화의 방법을 두 가지의 내용 단위로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음성상징어 음운과 같은 작은 단위의 작은 층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조금 더 넓은 또는 큰 층위로 소재와 소재들의 관계를 통해서 시작품을 전체적인 일관성 있게 해석하는 그러한 소재와 소재들의 유기적인 관계라고 하는 형상화 방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기의 두 가지, 하나는 음성상징어, 또 하나는 소재의 유기적 관계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보기에서 일단 제시가 됐어. 그리고 나서 사적 부분에 넘겨보시면 이제 작성 방법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 작성 방법은 그 사적 부분이 아니라 삼적 부분의 제일 상단 부분에 있는 거죠. 작성 방법의 상단 부분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 번째 작성 방법은 1년과 2년에 주목해. 1년과 2년에서 음성 상징적인 표현이 시적 분위기 형성에 기여하는 바를 소술하라. 봐봐. 보기에서도 음성 상징어는 음운 단위, 음운 특성, 음운의 특성을 통해서 일정한 시적 분위기를 형성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기에 단서가 있어. 그럼 이 단서를 가지고서 작성 방법 첫 번째 1, 2년에 주목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음성 상징적인 표현, 그 다음에 이런 음성 상징 표현이 어떠한 시적 분위기를 형성시켜 주는가를 서술해봐 라고처럼 보기를 어때요? 작품에 적용할 것을 요구하죠. 자, 이제 두 번째 작성 방법도 보시면 3년에 이번엔 주목해봐. 3년에 주목해서 3년에서 시어 두 개를 찾아 인용해서 바람과 미루나무의 관계, 그러니까 바람과 미루나무의 소재들의 유기적 관계라고 하는 게 보기에 나왔죠. 보기에서 소재들이 유기적 관계를 이루어서 시 전체의 일관성 있는 해석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보기에서 나온 것처럼 작성 방법 두 번째에서도 바람과 미루나무의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3년에서 시어를 두 가지를 찾아서 쓰고 그래서 바람과 미루나무의 관계는 3년에서 보면 이런 관계야를 쓰고 그 다음 이러한 유기적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부호 표시 A번에서의 함축적 의미. 부호 표시 A번은 뭐 애증의 이파리 모두 다 떨구고 이제는 고독의 자리에 서서 남빛 하늘로 고개를 들 줄도 알거니와 같은 이 19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서술해봐 라고 하는 문제예요. 이것이 이제 이 시 전체의 내적 맥락에 일관성을 부여하는 역할로 함축적인 의미를 서술해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와 같은 수능형 문제는 이렇게 보기가 나오고, 이 보기는 당연히 출제자의 의도와 관점을 가지고 있는 단서이고, 그 다음 이 보기 단서를 중심으로 해서 작성 방법이 존재하죠. 이렇게 저렇게 답안을 서술하라. 보기에 따라서 답안 작성 방법이 나오고 이 답안 작성 방법을 작품을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서 답안을 서술하라 라고 하는 형태로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작품을 알고 있느냐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품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아니야. 이해는 해야 돼. 그러나 출제자의 의도나 관점에 따라서 이해를 한 상태에서 그 다음 답안을 출제자의 의도와 관점이 담긴 방향대로 분석한 답안의 서술 방향을 보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수능형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문학작품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말하자면 출제자의 의도와 관점을 파악하고 답안의 서술 방향만 찾게 되면 정말 문제가 너무 쉬워요. 그죠? 그리고 이제 임용시험을 치르고 난 이후에 이 고재종의 성숙이라고 하는 작품을 내가 완벽하게 이해했다, 이해하지 않았다는 중요하지 않아.
의도나 관점에 따라서 서술만 해주시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수능형 문제를 풀다 보니, 그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수능형 문제인데, 작년에 시험을 치른 후에, 작년 2021학년도에 임용시험을 치른 후에 시험을 치르셨던 분들이 내가 이러한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그토록 문학작품을 깊이 있게 보았고 개론서를 보았나? 라고 하는 후회 아니면은 뭐랄까? 후회는 아니겠죠? 약간 공허함, 허탈감, 이런 것들을, 이런 허탈감의 감정을 느끼셨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1차 임용시험을 바로 치른 지필고사의 당일날 시험을 치른 후에 한 17명의 학생들과 전화통화를 시도했어요. 시험이 어땠냐?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오후에 올라온 문제를 이제 보면서 학생들의 에게 난이도라든가 아니면 조금 킬러 문항 같은 것들이 수능처럼 존재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물어봤는데, 그 17명의 학생들의 대부분의 공통적인 그러한 감정들 혹은 정서들이 임용시험의 문항 문제가 예를 들자면 우리가 개론서를 읽거나 아니면 수능 자습서를 보거나 하는 것으로 해서 문학작품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방향으로 공부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정말 후회스럽고 그다음에 허탈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9번 문제였었어요. 그죠? 왜냐하면 9번 문제는 고재종의 성숙 문제는 고재종의 성숙이라고 하는 작품을 아는 학생들도 드물었고, 또 이 작품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못 쓰는 건 아니었었어. 그런 측면에서 수능형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학습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수능 자습서를 보고 작품을 많이 읽고 낯선 작품을 많이 알고, 또 뭐 예를 들면 개론서를 읽고서 어떤 문학사적인 지식이나 또는 개론서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엄밀한 학문적인 지식들을 많이 갖춘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 문제에서 만약 지식이 필요했다면 어떤 지식이냐, 음성상징어 정도의 지식은 있어야 돼. 다만 그러나 음성상징어는 우리가 중고등학교 6년, 대학 학부과정에 4년에서 총 10년간에 걸쳐서 공부를 했었던 그 기본적인 바탕만 있다면 음성상징어란 무엇인가는 대략적인 감으로 알 수는 있어요. 이게 어떤 학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4쪽에 넘겨보시고 5쪽에 넘겨보시면 4쪽에는 이제 보기와 작성 방법을 바탕으로 해서 작품을 분석하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이때 작품을 분석할 때, 작품을 이해할 때는 내가 나름대로의 작품 분석이 아니라 출제자가 의도하고 있는 출제자의 관점이 적용된 그 방향으로 작품을 분석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1년 부분에서는 짜갈짜갈에 주목하고 2년 부분에서는 싱싱 후둑후두둑에 주목을 했어요. 왜냐? 이게 음성상징어니까. 그치?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음성상징어는 짜갈짜갈 같은 경우에는 5쪽 부분에 보시면 양성모음의 아를 통해서 실현되고, 그 다음에 싱싱이나 후둑후두둑은 음성모음의 이나 우를 통해서 실현이 돼요. 그럼 이와 같은 음성상징어가 이제 쓰이고 나서 이런 음성상징어가 어떤 시적 분위기의 형성에 도움이 되는데, 그치, 양성모음은 밝은 분위기, 음성모음은 어두운 분위기. 그래서 답이 5쪽 부분에 가볍고 경쾌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를 형성한다. 그래서 양성모음은 밝은 분위기, 음성모음은 어두운 분위기를 형성한다 까지가 작성 방법 첫 번째에 해당되는 서술의 방향이야. 그 다음 두 번째 서술의 방향은 작품 분석에서 미루나무와 그 다음 바람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시어 두 가지를 인용해서 쓰라고 했는데, 그게 3년 부분에 어떻게 나오냐면 황홀함과 매정함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바람과 미루나무와의 관계는 온몸이 떨리는 황홀하면서 온몸이 떨리는 매정함 사이에 존재한다고 했어. 그지? 그래서 이와 같은 바람과 미루나무와의 관계는
황홀함과 매정함을 느끼게 한다는 점에서 애증이라고 하는 시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돼. 애증은 어디서 나오냐면 마지막 사연 부분에서 나와요. 애증의 이파리, 이 표현에서. 그러니까 이때 애증의 이파리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바람이 미루나무와의 유기적 관계를 통하여 바람과 미루나무의 유기적 관계의 황홀함을 줄 때는 애, 그 다음 매정함을 줄 때는 증, 이런 애와 증을 동시에 느끼는 거야. 그러한 관계 속에 애증의 관계이고, 이러한 관계 설정을 근거로 해서 이 작품에서 함축적 의미를 서술해봐. 그 함축적 의미는 애증의 이파리를 모두 떨구고 이제는 고독의 자리에 서서 고개를 하늘을 든다라고 했어. 이 부분의 함축적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전체적인 이 시의 내적 맥락의 일관적인 해석을 해보면 바로 바람과 미루나무의 그 관계를 설정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한때는 애 아니면 증, 한때는 좋아하거나 한때는 싫어하거나 하는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가변적인 흔들리는 그러한 존재였지만 이제는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두 번째 연에 있죠. 이제는 더 이상 애와 증의 좋아함과 싫어함에 그러한 흔들리지 않는, 이 시의 제목이 뭐였어? 그치, 성숙이었어. 그래서 성숙한 자세로 남아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는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고독의 자리에 서서 하늘로 고개를 들 줄 아는 어떠한 자세, 여유, 관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지?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고독한 상태에서도 그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성숙을 이룬 미루나무를 의미한다. 그 정도가 다반수술의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이해는 필요 없어요. 이 작품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완벽한 이해는 필요 없지만 출제자의 의도나 관점에 따라서 이 작품을 해석해 보면 이 시의 시적인 의미는 내용이죠. 이 시의 내용은 형식에 의해서 내용이 표현된다는 거야. 근데 이때 이 출제자의 관점에서 이 작품의 중요한 형식은 뭐냐면, 첫 번째는 가장 작은 층위에서 음운 단위의 음성 상징어의 실현이었고, 두 번째로는 소재의 유기적 관계를 통한 작품 내적인 맥락의 일관성 있는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것은 이제 가장 큰 층위. 그래서 가장 작은 층위에서, 그 다음에 가장 큰 층위에서의 이와 같은 형식을 통하여 의미를 드러낸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은 성숙을 의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자, 그래서 이제 우측 부분에서는 여기까지는 다반수술의 방향이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셔서 이 정도는 분명히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근데 해결할 수 있었는데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드리자면 바로 왜 출제했을까? 그 출제 근거야. 근데 이 출제의 근거는 무엇이었냐라고 하면 바로 문학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인 고등학교 2학년 내용과 형식의 긴밀한 연관, 그 다음에 6쪽 부분에 또 고등학교 1학년 성취 기준인 구성 요소들과 전체가 유기적 관계를 맺는 미적 구조물, 요게 이제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이고, 이런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 의해서 형식에 의해서 내용이 표현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작품을 통해서 출제자의 의도나 관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존 기출문제를 가지고서 제가 이제 임용 공부의 방법론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었고요. 이제 나머지 부분은 뭐 교과서의 학습 활동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가는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쪽 부분에서 이제 임용 문학 공부의 방법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8쪽 부분에 임용 문학 공부 방법론은 크게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의 문학 공부의 방법론 팁이죠. 임용 문학의 공부의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스스로 작품을 분석하자. 이제 이 스스로 작품을 이해하는 것은 일종의 보통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들 문학 공부를 하실 때 수능 자습서 같은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해요. 근데 이 수능 자습서를 활용하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왜냐하면 내가 워낙 문학 작품에 작품을 많이 알지 못한 그런 상태라면, 그리고 또 임용 강사가 이렇게 만든 그 교재들 있잖아요. 주로 이제 수능 자습서의 문학 작품의 작품 분석하고 유사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공부하시는 것도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작품을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지? 그래서 이제 이 스스로 작품을 분석할 때에는 주로 이제 수능에서 출제된 작품들을 위주로, 아니면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들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사례로 삼아서 나름대로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분석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임용 기출문제나 수능 기출문제를 풀어보세요. 이때 이제 임용 기출문제는 최근 8개년 서답형 문제 8개 정도, 8개가 아니라 8개년, 최근 8개년의 임용 기출문제나 아니면 수능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작품이 아니죠. 이번에는 문제를 풀어보는 거야. 다만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작품을 분석하는 거죠.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작품을 분석해서 답안을 서술하는 겁니다. 근데 방금 제가 예를 드린 것처럼 임용기출문제나 수능기출문제에 보기가 나오면 그 보기는 출제자의 관점을 보여주고 있음을 파악을 하고, 또한 작성 방법에 따라서 임용기출문제는 특히 작성 방법이 있으니까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서술하거나, 수능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선지를 정답과 오답을 구분을 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작품은 스스로 한번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는 출제자의 의도나 관점에 따라서 문제는 한번 분석해보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제 출제의 근거가 되는 교육과정이 일정하게 존재한다. 바로 이제 제 수업이 이 문제 출제의 근거가 되는 교육과정을 이해하는 수업이에요. 문학교육과정을 이해하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문학교육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교과서의 작품, 또 학습활동, 개론서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1, 2월 기본이론반이 꾸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쪽 부분에는 바로 이제 올해 연간 커리큘럼이 있어요. 그래서 1, 2월 기본이론반에서는 이와 같은 수능형 문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출제 근거가 됐던 문학 교육 과정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작품 사례들이 있습니다. 임용 기출에서 나왔던 작품이나 수능 혹은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작품을 대표적인 사례로 삼아서 분석 연습을 하는 겁니다. 1, 2월 기본이론반은 그래서 매 주차마다 교육과정이 존재하고, 그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서 다뤄지고 있는 중요한 학습 내용들을 작품에 분석해서 적용해가지고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서 분석하는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는 3, 4월, 5, 6월 문학교육반에서는 교과서를 다뤄요. 교과서. 물론 여기서는 교육과정을 다뤄요. 물론 이제 1, 2월 기본이론반 때도 교육과정을 다루지만 그 교육과정을 본격적으로 다루진 않고 교육과정에서 활용된 학습 내용들이 있어요. 주요 학습 내용들의 개념 같은 것들을 다룹니다. 그래서 1, 2월 기본이론반에서는 교육과정에서 다뤄지는 주요 개념을 학습하고, 3, 4월, 5, 6월 반에서는 이렇게 개념을 학습한 이후에 그렇다면 문학교육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근간으로 하는 교과서의 학습활동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교과서를 분석합니다. 3, 4월, 5, 6월 반 때. 그 다음 어제 제가 국교론을 설명드린 것처럼 테마 특강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연간 커리큘럼을 잘 따라오시면 되고, 역시나 이제 10쪽 넘겨보시면 문학교육론 1, 2월 반은 주로 이제 개론서야. 개론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문학교육론의 핵심 개념, 또 개론서에서 소개된 대표 작품이라든가 아니면 기출문제에서 소개된 대표 작품들을 그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월부터 6월까지는 교과서 반이라고 제가 불러요. 교과서 반. 3, 4, 5, 6월 4개월 동안 문학 교과서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업 중에 다뤄줍니다. 그래서 이제 11쪽 부분에 이제 1, 2월 문학교육론 주목해보자면 작품의 분석 적용을 위한 문학 개념을 정립해요. 개념이 있어요. 음성상징어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그 개념들을 배우고 그 다음 주요 작품에 그 개념을 적용하는 연습을 대표적인 사례의 작품으로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1, 2월 기본이론반에 소개된 작품은 주로 수능 기출, 임용 기출, 그 다음에 문학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대표적인 작품들이에요. 그런 작품들을 중심으로 해서 분석을 해봅니다. 매주 금요일 날 하고요. 그 다음에 문학교육론반도 8개년 기출해설 특강을 합니다. 물론 이 8개년 기출해설 특강은 제가 따로 공지를 해드립니다. 이때도 8개년 기출해설 특강 때에도 또 수업 중에도 기출해설을 하기 때문에 기출교재를, 문학 기출교재를 여러분들이 구입하셔서 수업을 따라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도에 치러졌던 2021학년도 기출문제는 따로 프린트물로 제공됩니다. 그래서 8개년 기출해설 특강도 따로 특강 일정을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이제 들으시면 되고요. 자, 이제 교재는 요겁니다. 교재는 요거고 이 교재를 가지고서 수업을 진행하고 작년도, 재작년도에 이제 제 수업을 들으셨던 분은 이 뭐 교재가 있겠죠. 근데 이게 이 안에 개정이 된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작년도나 재작년도 교재로 본 수업을 들으시면 부분적으로 이 개정된 내용들이 들어있는 부분을 수업을 따라오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다. 그 점을 염두에 두고서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교재는 약간 좀 두껍긴 한데 여기는 개념과 그 다음에 작품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마다 수업 중에 여러분들에게 이 작품에 대한 보충적인 지식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가 프린트물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교재, 기본이론, 문학교육론 교재, 그 다음에 이제 기출교재가 있는데 아직 기출교재가 지금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주차는 이렇게 기출교재의 일부분을 프린트물로 제공하고요.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일부분을 제공을 하고 그 다음 주차부터는 이렇게 기본 교재하고 문학기출교재 그 다음에 또 수업 중간중간마다 프린트물을 제공해서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1시간 정도 OT 시간을 갖췄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현재 문학 공부의 방법론은 왕도가 없어요. 왕도가 없단 말은 어떤 문학 공부의 방법이 맞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방법은 없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다 나름대로의 주관적인 공부 방법론을 가지고는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는 공부 방법론은 작품에 대한 완벽한 이해보다는 출제자의 관점이나 의도에 맞춘 그와 같은 작품 분석 및 해석 능력들이 필요하고 그 출제자의 관점이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관점이나 의도에 적어도 출제 근거가 되는 엄밀하고 객관적인 근거는 존재한다. 근데 그 엄밀하고 객관적인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바로 문학 교육 과정에 있다. 그래서 문학 교육 과정의 이해를 위해서 개론서에서 다뤄지고 있는 또 교육 과정에서 다뤄지고 있는 핵심 개념들은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한다. 그래서 1, 2월 기본이론반은 교육과정에서 다뤄지고 있는 핵심 개념들을 정립하는 시간. 그래서 이런 정립을 통해서 대표적인 문학작품을 사례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OT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